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진석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용민.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네, 오늘은 신경림 시인이 가려 뽑은 인간적으로 좋은 글, 뭉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감독에 대한 일부 비평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서해순 개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포퓰리즘적 서사, 이것이 문제라며 이상호를 질타하는 비평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평에는 초년병 기자부터 20년 넘게 김광석 사망의 진실을 추적했던 이상호의 취재 결과물을 초과할 만큼, 아니 그 성과에 견줄 만큼 사실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비평자 본인의 좁은 식견 안에서 맴돌 뿐인 인상 비평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상호의 사실보다는 이상호 개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겠지요. 이상호가 펼치는 대개의 서사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란 점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상호를 두들기면 자신의 진중함, 날카로움, 박식함이 돋보이면서 확증 편향에 쏠리는 쓰레기 대중들과 대조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요컨대 잘난 척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호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10년 넘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도출해냈습니다. 숨어 사라진 서해순을 진실 규명의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미제가 된 의문사의 공소시효를 없앨 입법을 국회로 하여금 시도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상호의 의혹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절차로 김광석과 그 딸의 죽음의 이유가 아직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와 조롱은 법적 판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노력에 침을 뱉으며 나아가 미제 사건에 대한 접근을 주저하게 만든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김광석과 그 딸의 죽음을 모두가 망각해 주기를 바라는 서해순 씨. 이 사람의 편을 드는 건 아닐까요? 김보영 아나운서의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밝혀 정진석 의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무현 재단은 오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현 씨의 사망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요. 관할경찰서가 수사 인력이 더 많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는 서현 씨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고발과 같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해순 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은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 장악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오늘 최승호 전 MBC PD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최승호 MBC PD는 불법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요. 최승호 전 PD는 PD 수첩을 담당할 당시 4대강에 대한 탐사 보도를 제작했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는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규리 씨는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뼈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김규리 씨는 이 글을 언급하며 10년이면 글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저는 그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각 의료기관에 나가 환자들에게 수혈되었다면 믿어지십니까? 과거 혈액부실관리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혈액을 수혈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공익제보자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래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그 양승태라는 구태가 이제 가니까 활명수 같은 김명수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뭐 지켜봐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법사상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뭐 개혁 이런 게 뭐 사실상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재판이라든지 뭐 앞으로 진행될 법관 인사라든지 사법부 내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상당한 영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형식일지 또 조직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니까요. 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뭐 중간중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 대법원장은 훌륭하다. 이런 의례적인 덕담도 안 했어요. 양승태 씨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거 너무 치졸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거를 봤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매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위기는 당신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뭐 중의적인 표현이죠. 뭐 당신도 되고 거기 당신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야, 양승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얼굴들이 두꺼워가지고 뭐 어지간하지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얼굴이 두꺼우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그 사법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찰나에 또 여의도에서 좀 택도 아닌 얘기를 또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자유한국당의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취지는 어쨌든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 정치 보복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격앙된 상태에서 쓴 것 같아요. 길게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보니까 뭐 지우지는 않았던데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시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예. 뭐 핵심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한 적이 없고 뭐 정치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고 사실은 이 뇌물을 받았다가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권양숙 여사와 이제 부부싸움을 했고 그래서 권 여사가 이제 가출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부부싸움설은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게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좀 납득이 안 돼요. 하여튼, 한마디로.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아무래도 MB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냈고, 나름 핵심에 있었고, 또 여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보통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뭐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부부싸움이 있어서 가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거는 알려진 내용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바탕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면서 또 해명하는 글을 길게 적었어요. 예. 근데 얘기를 보아하니 뭐 전후 맥락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막 흥분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군요. 아마도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김경수 의원이 사과 요구 안 할 거다. 법적으로만 책임지시라. 라고 이제 강하게 바로 이제 입장을 내놨고, 뭐 민주당에서 이제 박범계 최고위원도 굉장히 이제 맹비난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뇌물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특단인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맹비난을 하고 전해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이나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이제 강공을 막 했고 이제 유족들도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방침인 거를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뭐 해명의 글을 길게 올리면서 이제 좀 진화에 나섰는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때문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뭐 안타까운 개인사를 밝혔다 뭐 이런 이제 긴 페이스북 글을 한번 썼다가 예. 그거를 한 2차례에 걸쳐가지고 막 비난이 이어지니까 수정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정했던 내용이 또 캡처가 돼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번엔 아마도 그거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발언을 굳이 수정하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데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할 방침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정진석 의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까를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핵심 라인들하고는 아주 긴밀한 내통이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 또 서초동의 이 뭐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라인에 줄을 섰다기보다도 지금 뭐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나 내지는 뭐 공수처 논란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예전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던 이런 상황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만약에 검찰 내부에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과 좀 긴밀하게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면 예. 이런 얘기를 쉽게 뱉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싸질렀다는 얘기는 서초동에 그렇게 변화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감지하거나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내질른 발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니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아주 된통 걸린 사람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아닙니까? 이분 감옥도 가고 말이죠. 예. 그때도 이런 말이었어요. 뭐 비자금 받은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렸다 그랬는데 뭐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나서 감옥도 갔고요. 이 부부싸움 이 얘기는 진짜 금시초문인데 이 이야기도 결국 정진석 씨가 추후에 또 해명한 걸 보면은 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제가 김경수 의원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뭐 언론 인터뷰고 뭐 그 정진석이 해명한 거에 대한 뭐 반박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뭐 오로지 소송으로만 말할 뿐이다. 아주 간명하게. 괜히 저쪽에서 쳐놓은 정치적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소송으로 말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가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예요. 돌아가신 분이 뭐 본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친족이나 자손이 이제 고소를 해야만 조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욕설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한테는 모욕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는 죄가 안 되고요. 반드시 허위 사실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얘기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2년 이하 징역으로 이제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럼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뛰어내렸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부부싸움이 생겨서 권 여사가 가출을 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뛰어내렸다.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게 된 게 부부싸움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권 여사가 가출을 했었는지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걸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 경우는 보면 글의 주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정치 보복 때문이 아니고 부부싸움 때문이다라는 취지니까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사실 이거를
허위 사실의 고의가 명확해진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안홍구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의를 털고 싶어가지고 막 수차례 막 해가지고 털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억지로 막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어거지로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궁색한데 본인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에는 사실 MB정부의 정무수석을 거치기도 했고 꽤 요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실제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막아보고자 계속 비난을 하면서 어쨌든 이걸 시끄럽게 정치 공방으로 좀 몰아서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조금 부담을 갖게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뒤에 뭐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가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허위 사실의 고의가 아주 명확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또 가출을 했었는지를 본인이 어떤 근거로 이걸 주장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형을 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가지고 수사를 질질 끌다가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또 1심, 2심,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또 한참 끌다가 다음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태까지는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법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확정이 언제 될 것이냐를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사건이 질질 끌어가지고 1심 나오고 2심 나오고 대법원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번 총선이 있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해서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질렀던 것에 대한 값을 아마 톡톡히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아, 우리 김프로 보기에 아주 고약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명확하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정치보복이 아니라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이라는 게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본인이 똥줄이 탔으면 이렇게 뭔가 좀 세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이제 불을 지핀 것 같은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공방을 불러일으켜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내지는 포인트를 다른 데로 가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빠져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총대를 좀 맨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전 같지 않거든요. 지금 서초동의 분위기가 검찰을 비롯해서 법원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봐오셨던 정말 궤변의 궤변이 이어지는 수사 내용도 그렇고 재판 결과도 그렇고 그런 결과들은 예전만큼 낮은 빈도로 보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재판을 5년 6년 끄는 이런 횡포, 양승태의 횡포는 이제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아, 그럼요.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별 이유도 없이 계속 그냥 재판을 미뤄왔던 것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설사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유 없이 재판이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뭐 일면식이 없거나 관계가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렇게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충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방을 만들어가지고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싸질러서 서초동에다가 보내가지고 뒤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적어도 몰상식한 처세술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지뢰를 밟았네요. 정진석이가. 그리고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무책임하게 짓거리는 사람이 중요한 발언을 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저 정진석 미리 조화를 보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가 하루속히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용민 씨의 막말도 좀 같은 좀 무게로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때때로 잘 녹음해가지고 모아놓고 있겠습니다. 갑질의 행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막말을 했을 때 놀라야 이게 사건이 성립이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뭐 욕을 한다고 한들 누가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간과했네요. 네. 막말 말고 다른 프레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레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막말로는 저를 어떻게 다시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한테 조화를 보낼 때는 좋은 사람과 플라워, 우리 저 광고주거든요. 1566-0263, 1566-0263. 여기는 뭐 조화는 물론이고 화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생화로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김프로. 팟캐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요즘 쓸쓸하겠구만. 왜? 요즘은 이명박이만 주목받잖아. 이명박이가? 이명박이가? 야, 너 이명박하고 친구 먹었냐? 대통령 그만두면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의 동반자 아닌가? 인생의 동반자. 근데 왜 박근혜라고 해줄까? 박씨라고 하지 말고. 어이 씨발, 왜 때려? 예의를 지켜 이 씹새끼야. 옛날에 주군한테, 옛날에 주군? 박씨, 옛날에 주군이라니, 당신이 나하고 군신 관계인가? 기고만장이 창렬하는구만. 넌 새끼야, 밤이나 낮이나 휴일이나 평일이나 태극기 들고 나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 백성들이 안 보여? 그들을 본받아. 그 사람들을 거론할 때 말이야,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고 본받으라고 하지. 기념품? 기념품이라 뭘로 하지? 손목시계. 그래, 문재인 손목시계하고 비교되겠구만. 근데 어디다 신청하지? 기념품. 대한민국의 기념품의 메카는 바로 내 PR이지. 내 PR. 아니, 내 PR에서 시계 기념품도 다루나? 당연하지. 그거 말고 3만 가지 별의별 걸 다 기념품으로 판다고. 내 PR 032-519-4800 032-519-4800.
또 인터넷 검색창에서 내 PR 이걸 입력하면 된다고. 혹시 프로포폴 주사도 파나? 프로포폴 주사? 아니, 그 주사가 어떻게 기념품이 될 수 있지? 야, 우리 친구들은 그거 주면 북극에서 야유회 한다고 해도 갈걸? 프로포폴 주사는 기념품으로 없을 거야. 그럼 혹시 비아그라도? 아니, 그 전문 의약품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나? 에휴, 그렇구나. 그나저나 조윤선이는 좋겠네. 추석 때 집에서 송편 먹고. 아유, 나도 그냥 장관만 하다가 그만둘 걸 그랬나? 박씨, 근데 말이야, 조윤선이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출국 금지됐다고. 기춘이 형한테 블랙리스트 관리 잘했다고 칭찬받은 흔적이 나왔어. 77 맞은 윤선이 칭찬받을 땐 해벨레 했겠지. 아니 씨발, 블랙리스트 뭐 우리만 있었어? 아니지, 이명박 때도 있었지. 그래서 수사하잖아. 노무현 때는 없었나?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더군, 노무현 쪽에서. 아, 그래? 노무현이도 블랙리스트 지시했다. 이런 증거 국정원에서 만들 수 없나? 응? 거기는 증거 조작의 달인이잖아. 국정원? 어느 국정원?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가서 부탁했다가 쇠고랑 차요, 인간아. 정신이 없어. 아! 우리 아빠의 소신 기억 안 나? 하면 된다. 할 게 따로 있지. 여기서 하면 된다가 왜 나와? 아, 착오가 있었네. 하면 된다가 아니라 까면 된다, 이 씹새끼.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인촌, MB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냈죠. 이 유인촌이 이명박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딴 거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인촌은 배우 출신이죠. 유인촌이 출연했던 작품 그리고 배역 올바로 짝지어진 것이 아닌 거 박씨 고를 수 있나? 당연하지. 1번 야망의 세월 박형섭, 2번 전원일기 용식이, 3번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4번 임꺽정의 임꺽정, 5번 김해전쟁 권희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보기 가운데 가수 고 김강석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고르는 것이었죠. 정답은 일어나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김용민 PD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를 선물해드립니다. 김용민 PD의 사인이 담긴 책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술친굼 입력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대나무 숲 바람소리님, 서혜순 씨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렸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바나님, 고 김광석 씨 부녀에 대한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고 범죄자는 단죄받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레드라이언님, 이상호 기자의 투철한 기자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광석 부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랍니다. 해림 해연맘님, 김광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거마평론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로움의 관하연님, 이명박 측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트롤의 롤로 시작하는 말이었는데요. 당첨자 엄마배님, 끝말잇기는 롤카스테라네요. 김영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쇼인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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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그 다음 주면은 또 추석 연휴인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보낼 예정.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용민 PD님께도 빈둥거리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그때도 방송을 하시나요? SBS 방송을요? 일단 SBS 라디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월요일까지는 생방송하고 그 나머지 날은 이제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네, 그러면 좀 쉬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예, 네. 예. 잘 쉬려고 합니다. 예. 이번 추석에는 그럼 뭐 영화 보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빈둥거림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빈둥거리기만 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경제의 속살도 다음 한 주는 시원하게 한번 쉬는 걸로 하는 건 어떨지. 감사합니다. 예. 네. 편안하게 또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제가 가끔 행동경제학 이론을 소개하면서 인용을 했던 댄 에리얼리를 오늘 한 번 더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예. 에리얼리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듀크 대학교 교수고 제일 요즘 각광받는 젊은 행동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상식 밖의 경제학, 요 책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근데 여담입니다만 흥미로운 건 에리얼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역을 거쳐간 학자들 중에서 위대한 행동경제학자들이 참 많아요. 게임 이론의 대가인 에어리얼 루빈슈타인도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니얼 커너만은 아예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행동경제학으로는 참 특이한 인연이 텔아비브에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아무튼 오늘은 그 젊고 유망한 댄 에리얼리의 실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에리얼리가 오늘 우리 사회한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진짜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판단력을 온전히 사용해서 결정을 하고 있을까? 요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요 사실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원래 주류경제학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걸 전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딱 이론만 차이가 나도 그 이론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요. 완벽하게 계산되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경제학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발전을 한 경제학이어서요.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완벽하게 계산적이다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이냐면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전제를 뒤집어버리면 주류경제학이 200년 동안 떠들었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행동경제학자들 말이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가장해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전혀 입증이 안 된 전제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2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주류경제학이 이 행동경제학으로 많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행동경제학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리얼리의 실험도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믿었던 주류 경제학의 허점을 통렬하게 파고듭니다. 에리얼리가 이제 주목한 사회 현상이 인지적 착각이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건 그르건 내가 결정할 때는 매우 강력하게 이성을 동원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에리얼리는 이걸 반발하는 통계 수치를 한 가지 제공을 합니다. 유럽에서요. 내가 죽으면 내 장기를 병자들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를 내본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어떤 나라는 장기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 비중이 무지하게 높은 나라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는 택도 없을 정도로 관심이 낮은 국가가 있어요. 예. 이제 왜 그럴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전부 유럽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 어떤 나라들은 문화적으로 장기 기증에 좀 관대하고 어떤 나라는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이유로 장기 기증을 좀 꺼리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설득력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문화가 비슷해 보이는 나라에서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장기 기증 서약자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 거의 문화적으로 비슷한 덴마크는 장기 기증 서약자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덴마크, 스웨덴 다 북유럽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인데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도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두 나라는 다 언어도 독일어를 씁니다. 그리고 한때 오스트리아는 독일하고 합병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장기 기증 서약 비율도 심각하게 차이가 납니다. 독일은 무지하게 낮아요.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벨기에하고 네덜란드요. 이 두 나라도 이제 종교가 나뉘어서 구교 신교로 나뉘어서 이 갈등 때문에 나라가
깨져서 그렇지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문화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도 장기기증 비율 서약을 보면 벨기에는 무지하게 높게 나옵니다. 이제 네덜란드는 낮은데 낮은 나라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네덜란드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겨우 28%를 맞춘 겁니다. 벨기에는 90%가 넘는데요. 네덜란드 정부가 전국의 모든 가정에게 장기기증 참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막 부탁을 해서야 얻은 숫자가 28%밖에 안 돼요. 예. 되게 이상하죠. 그냥 문화의 차이는 왠지 아닐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차이, 문화의 차이, 자본주의를 대하는 국민의 심성,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봐도 설명이 잘 안 돼요. 너무 비슷한 나라에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에리얼리가 이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놀라울 정도로 허무합니다. 이유가 뭐냐? 유럽에서는 보통 장기기증 서약을 언제 받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받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니까 그때 받으면 받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장기기증 서약자의 비중이 낮은 나라들의 면허 시험장에 비치된 서약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박스에 체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장기기증 서약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 면허 시험장에 그 비치된 서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장기기증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시려면 아래 박스에 체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박스에 체크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서약하려면 체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귀찮아서 체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반대로 서약에 반대하려면 체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도 체크를 안 해요.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장기기증 서약자가 되는 겁니다. 와, 저 비밀이 뭘까?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하셨던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결론이 놀랄 만큼 허무하죠. 덴마크와 스웨덴의 이 차이는 물어보는 질문이 부정이었냐 긍정이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래서 댄 에리얼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진짜 우리가 제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에리얼리가 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매우 작은 일들에 속아가면서 진짜 대충대충 결정을 하는데 그걸 마치 우리는 합리적이고 꼼꼼히 점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에리얼리가 드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객관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문제를 푸는데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풀게 하면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제한되고 비합리적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담이지만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가 핀란드인데요. 이 핀란드 교육학자들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고 제일 기겁을 하는 게 이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 객관식 시스템은 원래 미국에서 발전을 한 교육 방식이에요. 테스트 방식이.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이 확립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걸 미국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원래 시스템 자체가 대량 생산 자본주의의 한 폐해 같은 겁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인생의 정답을 넷 중에 하나, 다섯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핀란드는 미국 교육계에 대해서 야 당장 객관식부터 없애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개그맨 김재동 씨 강연 영상을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유명한 동영상에서 김재동 씨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린이들한테 문제를 내는데 얼음이 녹으면 괄호가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다. 이런 문제를 주관식으로 냈어요. 객관식이 아니고. 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 얼마나 멋집니까?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출제 의도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냐는 거죠. 일단 가봐야죠. 가보고 축하해 줄 건지 배가 아플 건지 가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참 대단한 통찰입니다. 이걸 이제 1번, 2번 보기를 주면 사람들 생각이 제한이 되죠. 근데 문제는 에리얼리에 따르면 객관식으로 보기를 줬을 때 사람의 생각이 제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그 에리얼리가 한 실험을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3개 드릴 겁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김용민 브리핑이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유럽 여행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근데 물론 진짜는 아니고 이게 예를 드는 거니까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마음대로 고르세요, 청취자 여러분. 1번, 로마 여행. 풀옵션입니다. 차비도 드리고, 호텔비도 드리고, 식사비 전부 제공된 풀옵션 로마 여행이 1번입니다. 2번, 파리 여행. 역시 풀옵션이에요. 차비, 호텔비, 식사비 전부 제공됩니다. 3번, 국민 TV를 방문해서 갑자기 김프로한테 30분 동안 두들겨 맞기. 죽기 직전까지 김프로가 패드립니다. 요 셋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 그럼 이 중에 3번 고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김프로한테 30분 동안 두들겨 맞겠어요. 때리는 거면 몰라도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보기를 내면 백발백중 3번은 아무도 안 찍죠. 1번하고 2번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50대 50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로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확률상 답을 받아보면 50대 50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3번은 뭐 아예 없고요. 이번에는 보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1번 로마 여행 풀옵션 아까랑 똑같습니다. 2번 파리 여행 역시 풀옵션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3번 로마 여행인데 풀옵션이 아닙니다. 로마 여행을 제공하긴 하지만 밥은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게 3번입니다. 나머지는 1번하고 똑같아요. 자, 보기를 이렇게 내면은요. 역시 상식적으로 누가 3번을 선택하겠어요. 1번이 있는데 로마 풀옵션이 있는데 왜 굳이 밥값을 내 돈으로 내는 3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러니까 역시 3번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김프로한테 30분 동안 두들겨 맞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번 보기를 바꿔놓으면은요. 원래는 50대 50 정도로 나타났던 로마와 파리의 선택 비중이 달라져 버려요. 3번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설문을 하면은 1번 로마를 답하는 사람 비중이 70%로 높아집니다. 파리가 한 30%로 줄어요.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기를 보고 야 장난해? 3번을 누가 선택해? 1번을 선택해야지 풀옵션인데 당연히 1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로마냐 파리냐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3번보다 1번이 나으니까 그럼 1번 가야지 하고 그냥 1번 로마를 찍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3번 보기를 김프로한테 두들겨 맞기로 하느냐 로마 여행인데 밥값은 내 돈 내기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파리냐 로마냐를 선택하는 사람들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얼리는 우리 인간의 결정이라는 게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객관식에서 보기를 조작하면 인간의 선택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에리얼리가 증명을 해내요. 실제로 에리얼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유명한 경제지 광고가 이렇게 나왔대요. 1번 온라인 기사를 마음껏 보시는데 단돈 5만 원. 2번 온라인 기사와 인쇄판 신문을 동시에 받아보는데 10만 원. 3번 인쇄판 신문만 받아보는데 10만 원. 이런 광고를 이코노미스트가 냈다는 거예요. 예. 그 진짜 상식적으로 빠가사리 같은 광고죠. 1번 온라인은 5만 원. 2번 오프라인은 10만 원. 3번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하는데 10만 원. 이러면 누가 2번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10만 원 낼 거면 당연히 3번을 선택하죠. 3번 선택하면 10만 원 내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구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리얼리의 해석은 뭐냐면 이게 빠가사리 같은 광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었어요. 온라인만 5만 원을 내고 보거나 10만 원을 내고 온오프라인을 다 보거나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당연히 10만 원짜리 고객을 더 얻고 싶어합니다. 5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비싸니까요. 예. 그래서 속임수를 살짝 끼워넣습니다. 2번 오프라인만 봐도 10만 원. 3번 오프라인 온라인 다 봐도 10만 원. 이렇게 2번 보기를 딱 끼워 넣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아니 이렇게 하면 10만 원 내고 왜 오프라인 하나만 보는 2번을 선택해? 당연히 3번을 선택하지.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우르르 10만 원 내고 3번 하는데 선택하는데 몰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그 2번 설문만 없었어도 사람들은 그냥 5만 원 내고 온라인만 볼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상한 2번을 하나 껴놓는 바람에 3번이 갑자기 더 싸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몰려가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에리얼리가 이걸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명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2개만 줬을 때 1번은 5만 원에 온라인, 2번은 10만 원에 온오프라인 몽땅 다 보기. 이랬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1번을 선택했는데 10만 원씩 내고 뭐 오프라인 신문까지 받아볼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아까처럼 1, 2, 3번으로 보기를 수정하니까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3번이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다고 해요. 우리의 두뇌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 답안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판결을 내렸죠. 예.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아주 심각한 여론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이면 기업이 다 망한다. 프랜차이즈 문 닫으란 이야기냐. 뭐 난리가 났죠. 예. 그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원장인가요? 이 사람은 무리한 조치다. 뭐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렇죠. 그 김진재 씨 아들이죠. 하태경 의원은 자영업자가 몰살된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예. 자유당의 이종혁 의원은 시장 경제가 훼손됐다. 뭐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요. 경총도 뭐 성명을 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너무 당연한 불법 파견이에요. 파리바게뜨가 빵을 만드는데 제빵 기사들을 누가 지휘를 할 것 같습니까? 하청업체가 지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파리바게뜨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불법 파견이라고 부르고요. 위장도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지휘하면서 책임은 하청업체한테 떠넘기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지금까지 버젓이 파리바게뜨가 해왔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잡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을 보면요. 특히 보수 세력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여론 조작하는 방식을 보면 보기를 제한을 해버려요. 1번, 야, 5,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갑자기 다 정규직 만들어서 기업이 망하는 꼴을 볼래? 2번, 아니면 그 위장도구 불법 파견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서 그래도 기업을 살리는 길을 택할래? 이렇게 보기를 딸랑 2개를 던져놓고 보수 꼴통 세력들이 여론을 선동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1, 2번 중에 뭘 선택해야 돼? 그러면 5,000명 한꺼번에 고용해서 기업이 망하는 건 좀 위험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두뇌 구조가 딱 이래요. 근데 세상 일은 보기가 딱 그렇게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를 그렇게 규제를 하면 사람들 생각이 왜곡이 돼요. 제가 3번을 제대로 하나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1번, 5,000명 넘는 노동자들 정규직 만들어서 기업 망하게 할래? 2번, 아니면 불법 파견 인정해줘서 기업을 살릴래? 3번, 아니면 하루빨리 위장도구 불법 파견에 앞장섰던 파리바게뜨가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사과를 하고 진심 어린 친노동 기업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가뚜기처럼 매출이 늘어서 사업이 잘 되는 방향을 선택할래? 이 보기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3번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형성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들은 전부 이렇게 보기를 제한하거나 조작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해요. 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살아남을래? 2번, 아니면 빨갱이들 이야기 듣고 한미동맹 박살내서 북한한테 잡아먹힐래? 이 2가지 보기를 던지고 자유당 애들이 지금 미국 가서 핵 구걸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3번만 넣어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주적 대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해서 평화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도 챙기는 방안을 고를래? 이 보기가 있으면 사람들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자고 하죠. 보수 학자들이 요즘 막 칼럼을 쓰고 지랄들을 하던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이래요. 1번, 임금 높여주면 기업 망한다. 이걸 할래? 아니면은 2번, 친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을 살릴래? 골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까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3번만 넣어주면 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도 살고 국민도 풍요로워지는 세상을 고를래? 이 보기 하나만 더 넣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데네리얼리가 던진 질문, 과연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은 우리가 세상을 설계할 때요. 다양한 선택지,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자본주의 110년 역사에서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이 보기를 왜곡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들 방향으로 끌어내죠. 이데올로기를 왜곡해버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설계하려면
바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더 고민을 하면서 올바른 선택지를 찾아야 됩니다. 불법 파견 바로잡았더니 기업 망한다고 보기 2개 딸랑 던져놓고 지랄을 하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 행태가 제가 하도 한심해서 오늘은 댄 에리얼리가 말하는 우리 생각의 왜곡에 관한 이야기를 월요병작 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님의 침묵에 님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네, 미친 겁니다 진짜.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만에 한용운 선생한테 가서 물어봤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걸. 그러니까요. 예. 더구나 시나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게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를 보기로 내는 건 진짜 미친 짓인 거죠 정말로요. 예,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채점하기 좋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학생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줄 그런 교육자적 배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객관식을 쉽게 남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네. 오늘 뭐 특별한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짧게 광고를 드릴까 합니다. 예.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요. 오전 11시에 예. 강남구청 앞에서요. 정의당 강남구위원회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신현희라고 쓰고 또라이라고 읽어야 마땅한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집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집회를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정의당 강남구위원회 분들은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의 한복판에서 참 외롭고도 힘든 투쟁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예. 강남 좌파 소리 들어가면서 소수 진보 정당인 정의당을 강남에서 지켜온 소중한 동지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일 발표한 기자회견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촛불혁명에 의해 대한민국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신현희 구청장의 온갖 만행으로 신음 중인 강남구는 아직도 동토의 왕국처럼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신현희가 어떤 인간인지는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몰상식이 강남에서 통하는 이유는 저것이 바로 정의당 동지들의 표현대로 동토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당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남구는 지랄도 진짜 이런 지랄이 없는 곳입니다. 거리 곳곳에 구청 홍보하고 신현희 구청장 입맛에 맞는 현수막이 막 넘쳐난대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이 구종 홍보 무슨 경연대회 같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 곳곳이 태극기로 다 덮여 있는데 구청장이 동장, 통장, 농원에서 태극기 달아야지 무슨 애국자인 것처럼 엄청나게 막 강요를 하고 다닌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촛불혁명으로 정상화된 대한민국에서 강남은 이 비정상적인 동토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을 이끌 인재들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네. 예.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곳에서 꿋꿋이 싸우신 정의당 강남구위원회 분들의 투쟁이나 행동들은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 이분들이 11시에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지역에 직장들이 많으니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11시에 잠깐 짬을 내주셔서 이분들 집회에 참석하셔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동토의 땅에서 진보의 상식이 퍼져나가는 그 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원자력학계와 보수 언론을 포함한 친원전 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됐고 다른 에너지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 전략이 동력을 이룰 수 있다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논평 들어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22조 원짜리 황금 시장을 탈원전이라며 발로 걷어차려는 문재인 정부가 극히 개탄스럽습니다. 사우디가 발주하려는 원전은 1400메가와트급으로 이것은 곧 한국의 APR 1400 모델을 채택하겠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르면 다음 달 원전 2기에 대한 국제 입찰 공고를 냅니다. 또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원전 프로젝트 설명회를 가지며 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국가적 이득 기회를 발로 걷어차려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가 원전 사업을 포기한 한국의 원전을 구입할 리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확인 결과 현재 한국은 사우디의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원전의 수출 모델은 심재철 의원이 말한 대로 APR 1400인데요. APR 1400은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한마디로 원천 기술의 특허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어서 미국 측의 승인 없이는 한국의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체결돼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는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미국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대 국가로 여기는 사우디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 의회에 로비를 벌이며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원자력 협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진영과 친원자력 학계는 불가능한 원전 수출을 빌미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아침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와 대전도 19도,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황금 연휴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가위 계획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충동대로. 무턱대고 충동대로 뭐 비슷한데 그냥 애드립에 강해요. 애드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하거나 뭐 말하거나 즐기거나 해야겠죠. 물론 시골은 내려가야죠. 우리 이제 지리산에. 네. 지리산에서 뱀도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뱀을 아주 무서워해서 네. 옆에서 동무들이 잡는 걸 구경을 해봤는데 네. 직접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뱀은 뭐 어디 사진 속에서 보더라도 끔찍해요. 네, 한마디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닐 텐데 하여간 끔찍하고. 그래서 지리산에 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았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도 많이 죽어 있고 풀숲에서 뛰어나와서 놀래게 하기도 하고. 아이고. 또 직구준 아이들은 그걸 꼬리를 잡아서 빙빙 돌리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아유, 좋은 명절 앞두고 뱀 얘기를 해서 좀 소름 끼칩니다만은. 예. 네, 무슨 사연이 있어요? 뱀 얘기를 꺼내시고? 아니, 지리산 하니까 뱀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 지리산은 뱀입니까? 반달곰도 있고, 멋진 계곡도 있고. 뱀사골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그 뱀사골은 아마 그 뱀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비암사였다고 얘기를 해요. 비암사요? 네, 날비자에다가 바위 암자 써서 바위들이 많은 곳에 어떤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유리한 게 맞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 속설에 따르면은 하얀 뱀, 백사라 그러죠. 네. 네, 하얀 뱀이 살았다고 해서 뱀사골이라고 한다는데 사실 뱀은 우리 전통 신앙이나 세속적인 민간 신앙에서는 네. 길한 동물이죠. 장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 집을 지켜주는 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윤은길 선생이 쓴 장마라는 소설을 보면은 외가와 친가의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뱀 아닙니까? 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끔찍합니다. 소름 끼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이런 엉뚱한 얘기 끝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햇살에 어울리는 책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읽는 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아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또 책을 골라놨다가 접는 경우도 많고 뭐 난이도 문제도 있으니까요. 또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시사적인 것과 연결시키기도 하다 보면은 골라놨다가는 옆으로 치워놓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가을을 핑계대고 우리 딸내미 공부방에 있던 그 책 한 권 꺼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수님 정도의 교양이 돼야 이 코너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예. 이완비 기자랑 김프로랑 잘 지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혼자 잘 놀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아, 따님이 읽으신 책이겠군요, 그럼 이 책이. 네. 아빠는 어려운 책만 읽으니까 이런 책은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읽은 책은 많고 그런데요. 여기 이 신경림 선생님이 직접 고르신 40편의 그 산문이 실려 있습니다. 예. 제목이 뭉클입니다. 뭉클. 네, 뭉클하다 할 때 우리말 중에 참 의미가 깊은 말들이 많은데 이 뭉클하다 그렇죠. 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거 번역이 불가능한 우리 고유어일 겁니다. 글을 볼 때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림 선생이 이상부터 시작해서 손석희까지 네. 40명의 글을 골라놓은 표지 디자인도 참 아름다운 그런 책입니다. 예. 먼저 손석희 앵커 글이 앞쪽에 실려 있네요. 네. 햇빛에 대한 기억이라는 짤막한 글인데요. 예. 손 앵커는 글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글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예. 이 햇빛에 대한 기억을 보니까 이 솜씨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글 솜씨라는 것은 테크닉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모습들을 기억이든 상상이든 일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길어 올리는 게 좋은 글의 목표겠죠. 또 성찰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니까요. 예. 그 시간들이 아주 빛나는 지점, 거기에 글이 놓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기 빛에 대한 기억 3가지를 이렇게 펼쳐놓는데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2살의 초겨울이었으리라. 한옥짐은 벌써부터 추웠다. 난로를 미처 들여놓지 않은 마룻바닥은 시리도록 찬 것이어서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넌방에서 다시 안방으로 우리 형제들은 발끝으로 동동거리며 다니곤 했다. 그 겨울의 어느 날 아침 나는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햇빛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되었다. 그날 햇빛은 날과 바랜 창호지에 요과되어 우리들 건넌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온기를 위해 깔아놓은 자주색 이불 위로 감싸듯 머물러 있던 그 햇빛의 단아. 나는 한동안을 그 앞에 서서 까닭을 알 수 없는 우울함을 내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었다. 햇빛과도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 밝음으로 또한 감내할 수 있는 우울함으로. 그것이 나의 어릴 적 소망이었다. 중간쯤에 와 되돌아본 나의 삶이 내가 소망했던 것과는 이만치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 해도 나는 내 바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겨우 세상에 눈을 뜬 내게 한 번쯤의 관대함은 가능하지 않을까. 삶이란 것이 늘 밝은 것도 견뎌낼 만큼의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내 절반의 삶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대함이 이 훗날에도 또 가능하리라 믿는 것은 아니다. 늦깎이 삶에 대한 치열함으로 나는 어릴 적 햇빛에 대한 기억에서 얻은 소망을 지켜야만 할 것 같다. 네, 짤막한 글인데 아주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햇빛이 밝음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햇빛은 늘 어둠도 거느리기 마련이죠. 예. 빛과 어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아주 깔끔한 산문이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이 글을 맨 먼저 고른 이유는 앞에 실려 있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1년의 촛불 시위 과정에서 예. 손석희 앵커를 비롯한 언론사가 한 역할이 만만치가 않죠. 그 과정을 견디게 해준 게 이런 자신의 깊은 성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우리 김 PD도 그럴 테고요. 제가 칭찬을 좀 인색하긴 하지만 우리 김 PD 글 참 잘 써요. 아이고. 놀라울 정도로. 네.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아유, 별 말씀. 보수를 지켜라 이런 것도 좋지만 예. 김 PD도 이제 이런 자신의 기억, 일상들이 깊이 드러나는 자신의 글만을 써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용기가 되는 게요. 저 따위의 경험을 담은 책을 누가 읽어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소한 독자 한 명은 생겼군요. 아, 그럼요. 뭐 유명 인사의 글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글을 이제 갓 배운 할머니들이 쓴 짤막한 그 동시나 예. 짤막한 글들의 그 감동은 대단하죠. 그 삶의 이력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실한 글들을 보면은 배운 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런 그 산문들은 대개의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기억들이나 또는 일상의 경험들 그리고 상상들이 결합해서 나를 비추곤 하죠. 예. 이 책에 실려 있는 글 중에서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을과 관련해서인데요. 최서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한국문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탈출기, 홍염 등등으로 식민지 시대 때 고통받던 민중들의 삶을 그린 작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최서혜가 쓴 가을의 마음이라는 긴 산문이 하나 있네요. 그중에 이 벌레 소리에 관련된 구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벌레 소리가 부쩍 많이 들리죠. 불을 끄고 있으면 더욱 귀에 자욱하게 들립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벌레 소리도 그처럼 벌레를 따라 고저장단이 다르거니와 듣는 사람도 사람을 따라 그처럼 감상이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 그 밖에도 또한 장소를 따라 다른 소리도 있거니와 같은 소리것만 달리 들리는 것도 많이 있다. 산에서 듣는 맛이 다르고 들에서 듣는 맛이 다르다. 같은 여치, 스르라미, 귀뚜라미 등의 소리것만 옛날 심산에서 듣던 맛과 지금 이렇게 도해지 한 구퉁이에서 듣는 맛은 결코 같지 않다. 고요한 심곡의 반향을 일으키던 벌레 소리는 소연하면서도 조화가 잘 되어 잠긴 맛이 있고 맑고 차면서도 어디라 없이 그윽한 기분이 흘렀었다. 맑은 호숫물가의 고요한 달밤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풀리는 정서가 오령된 누에의 시를 토하듯이 일사불란의 느낌을 주고 맑아지는 마음은 그윽한 속에서 영원히 무슨 미더운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 같은 쾌락이 있었다. 그러나 도해지 한 구퉁이에서 요사이 매일 듣는 온갖 벌레 소리에는 그러한 정취가 퍽 희박하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벌레 소리도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들었던 벌레 소리와 도시의 한 기퉁이에서 한밤중에 듣는 벌레 소리는 많이 다릅니다. 예. 뭐 우울하기도 하고요, 쓸쓸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리움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최서혜는 그 옛날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 스르라미 소리, 여치 소리를 떠올립니다. 우리 김 PD 아파트에서도 들리나요? 그 풀벌레 소리가? 아, 그럼요. 뒤가 그 법화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주 요란하게 들리겠네요. 한번 그런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고 트럼프와 북에서 주고받는 말폭탄들 그리고 정아무개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자한당 사람들이 내뱉는 저 지저분한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이런 글들로 씻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저 뒤쪽에 보니까 이효석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식민지시대 작가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매물꽃 필 무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말고도 아주 아름다운 소설들 또는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이 발표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여기 아내가 죽은 모양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쓴 글 한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뭔가 소멸되는, 사라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예.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고백하는 이효석의 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내를 잃은 지 석 달의 비 오는 날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비는 사람의 마음을 모방하려는 것이다. 마음속에 비가 오듯 비도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적시고 속으로 깊이 베어든다. 눈물 뒤에 슬픔은 한층 깊고 날카롭게 속으로 파고든다. 인생은 쓸쓸한 것, 깊고 쓸쓸한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가장 행복스러운 순간에도 느껴왔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 이 생각은 더욱 처량하게 마음속에 뿌리박히게 되었다. 인생은 정작은 쓸쓸한 것이니라. 깊고 외로운 것이니라. 그러나 어쩌는 수 없는 노릇이다. 그저 그러라는 마련이니까. 마음의 마지막 다다람이 슬픔인가 보다. 날이 맞도록 슬픔을 마음속에 응시하고 있노라면 별 수 없이 나중에는 바닥이 넝마같이 가라앉고야 만다. 저으면 일어났다가 오래되면 다시 가라앉는다. 결국은 영혼이 바닥에 남는다. 마치 지나지 않은 정감의 원소인 듯이도. 네. 이렇게 이어지는 슬픔과 쓸쓸함과 고독이 깊게 배어있는 1941년에 쓴 산문이네요. 네. 이런 산문집들 하나씩 골라서 읽으시면서 이 가을 지나치게 쓸쓸하지 않게, 지나치게 고독하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넉넉한 달달한 그런 작품 소개해 주셨는데 늘 접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작품 참 듣기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네. 오랜만에 달달한 글 소개해 드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외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정책의 지향점은 오직 한반도 평화, 비남이 없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우리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는 답답함,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국민의당이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는 건 국민의당의 역할입니다. 아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안 대표님이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국민의당이 다른 당의 이중대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란 뜻인가요? 이중대. 이중대. 대량 난감. 박지원 대표가 또 저를 매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광주 가서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저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아, 매긴다 하니까 먹거리가 생각났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기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도 먹거리 쇼핑몰 추천합니다.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남도 먹거리.kr 입력해 주십시오. 네, 이중대에서 대략 난감.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대통령님, 다음 이어받으시죠. 대략 난감. 감시. 국민 여러분, 네이버를 감시해야 합니다. 검색어 순위에서 이명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SBS 취재진에게 한 멘트를 그대로 네이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지런도하다. 지금 감시라고 했습니까?
시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MB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BBK와 다스에 대해서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과거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MB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분이 주가 조작 같은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비빌 언덕. 우리 자유한국당의 비빌 언덕은 우리 안 대표님이죠. MB를 이래 괴롭히는 것은 정치보복이죠. 아이고, 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정신 나간 소리 하던데요. 비빌 언덕 덕담. 정진석 의원이 MB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제가 덕담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극중주의로 적당히 중간만 갔어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너무 나간 겁니다. 정 의원님, 육모방망이 조심하십시오. 뒤통수 맞습니다. 담합. 아니, 이보세요, 안 대표. MB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우리 공공연하게 담합한 거 아니었어요. 야, 홍준표, 엄마 부대 주옥순 왜 영입했는데? 자꾸 친박계 영입하면 내가 자유한국당 먹기가 불편하잖아. 친안철수계를 영입하라고. 친안철수계 누가 있나요? 혹시 MB? 이 시댁겨. 하여간 친안철수계는 국민의당에서도 서너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예, 좀 사람을 많이 사귀어두시죠. 예.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담합의 합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16번째입니다. (1984년) 대한민국 현대사는 경랑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군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했다. 민추협으로 더 익숙한 이 단체는 신군부에 의해 제도권 정치 참여가 배제되던 상황에서 제야 세력의 제도권 정치 참여에 실질적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 노무현은 각종 시국 사건 때마다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다. 박종철을 살려내라! 박종철을 살려내라! 종철이를 살려내라! 울라! 종철이를 살려내라! 울라! 종철이를 살려내라! 종철이를 살려내라! 종철이를 살려내라! 부산시 중구 남포동 부산극장 앞.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 노무현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경찰에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총수라는 사람은 황당하게 책상을 턱 쳤더니 억하고 죽더랍니다. 그거를 믿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변호사님, 문재인 변호사님. 예. 저 보이소. 백골단이 지금 시민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골단까지 왔어요? 예. 아이고, 노 변호사님, 괜찮으나 모르겠습니다. 박종철 군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추도식을 원래는 대각사에서 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이 대각사 인근을 원천 봉쇄를 했고요. 미화당 백화점 쪽으로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가 할 수 없이 여기서 약식 추도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후 2시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는 약식 추도식. 1979년 부마 항쟁 이후 부산에서 처음 열린 가두 시국 집회였다. 짧은 시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체류탄 쏘지 마세요! 경찰 여러분! 시민들 다칩니다! 체류탄 쏘지 마세요! 체류탄 쏘지 마세요! 자, 다들 끌고 가! 영장 한번 보여주다.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이거 놓지 못하나, 이 새끼들아! 경찰은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부산민주화협의회 관련 인사들 모두를 이른바 닭장차, 철망을 더 씌운 경찰차에 억지로 태웠다. 그리고는 사람 얼굴에다 체류탄을 터뜨려놓고 당신들이 그래도 경찰입니까? 이 차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그냥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대답 안 해줍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아이고, 변호사님 그냥 계세요. 아유, 변호사님 좀, 예. 아까 아예 바닥에 들어누워 버리시던데 아마 체류탄 가루가 몸 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봤습니까? 안 그래도 따끔거리가 죽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등다리랑 배랑 모두 다 치약을 바르고 나오는 긴데. 변호사님요. 치약 좀 드릴까, 예? 좀 줘보소. 딴 데는 모르겠고 눈이 있다가 봐 죽겠다. 바로 좀 날라나. 여기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까 체류탄이 머리 위에서 터지는데 아이고, 안 무서웠습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래도 명색이 박종철군 국민추도준비위원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박종철군 고향인 부산에서 하는 행사인데 쫄린 모습 안 보이려고 억수로 용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1987년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규탄한 거리추도회에서 노무현과 문재인, 김광일 등의 변호사가 연행되어 온 범일동의 대공분실. 우리도 민주투사가 다 된 모양입니다. 이래 대공분실에까지 연행됐으니. 박종철군이 그렇게 된 데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입니다. 물고문하고 전기고문이었다 하납니까? 간혹 세수를 할 때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아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버티보는데 정말로 얼마 못 버티겠더라고요. 고통스러워서. 부검한 내용을 보니 배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안 합니까? 수포음?
거품 소리요, 물거품. 폐물이 차서. 물고문을 받았으니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피멍이 들었더라는데 전기고문 아니겠습니까? 또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내 아들 건우가 그런 모습으로 내한테 돌아왔다 카모.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못 견딥니다. 나도 그렇더라고요. 못 견디겠구나. 아들이 그래 돌아온 모습을 보면 부모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그때까지 세상이 이러면 데모를 하라 해야 되나 하지 말라 해야 되나. 어려운 질문이네요. 나는 솔직히 아직도 그 답을 못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 해야지. 나는 하지 말라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게 살락하는 거고. 그렇다고 허락하는 거는 위험하게 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라 임마. 이런 세상에서는 알을 낳지를 말든지 알을 낳았다 하면 아예 세상을 바꾸든지, 응?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바꾸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노무현 변호사! 조사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사는 뭐 형식이겠지. 시위 못하게 붙잡아두는 긴데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틀요. 자, 다들 이틀 잘 버티보입시다. 응? 노 변호사님. 예. 너무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지 마이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은 조사실로 향했고 노무현 변호사님 마십니까? 마십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인자부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합니다. 입을 다물겠다 이 말입니다. 아이씨, 미치겠네. 부산에서 제일 꼴통 변호사라 하더만. 이 시위 주도한 게 부미연 맞습니까? 아이씨, 죽겠네. 내 진짜 영장 청구해가 한번 해볼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16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매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6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10개 시와 군을 하나로 묶어서 경기 북도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 법안은 토론을 거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북도 설치가 공포됩니다. 김성원 의원은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렇게 재정 취지를 밝혔는데요.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5분까지 2291분이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59%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경기도 분도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분도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청개굴님, 울산 과학대학생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울산 과학대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표합니다. 약소하지만 후원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실이 그네님도 울산 과학대 청소 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정의는 패배를 모르니까요. 적은 돈이지만 후원금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오클래식님, 울산 과학대 청소 노동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곁엔 수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힘을 보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수만 치기 싫어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는데 정말 욕이 나옵니다.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 사람을 좌파라 칭하며 억압하고 탄압했네요. 네, 이런 세상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적폐 청산 제대로 해야겠죠.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